호남 지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대학교의 류한호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통합당은 새 지도부를 꾸리기 위해서 5월 4일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 호남 지역 케이블 TV 협의회에서는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후보들을 초청해서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민주당이 혁신하고 거듭날 수 있을지 최고위원 후보들의 토론을 통해서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에 도전한 7명의 후보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역민의 민심을 잡을 수 있는 활발한 토론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공통질문과 보충토론, 그리고 상호토론과 찬스토론으로 진행됩니다. 정해진 발언 시간이 끝나면은 마이크가 꺼지니까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7명 후보께 충분한 토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곧바로 공통질문과 보충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질문은 드릴 텐데요. 주제는 민주당 혁신 방안입니다. 지난해 총선과 대선의 연이은 패배 이후에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최근 1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에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지만 제1야당의 존재감은 여전히 미흡하고요. 혁신의 기치는 여전히 계파 싸움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새 지도부에 도전하는 7명 후보께서는 민주당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진단하는지 짚어주시고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사전 추첨 순서에 따라서 먼저 유성엽 후보부터 답변을 해주시죠. 답변 시간 1분입니다. 대단히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민주당의 당면한 과제의 문제점이 있고 또 민주당이 그동안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당면한 과제는 선거에 패배한 이후에도 여전히 어떤 선거 책임을 가지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고 다투고 있는 것이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요인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기는 했습니다마는 선거에 더 큰 책임이 있는 분들이 시원하게 화끈하게 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근본적인 문제점은 민주당이 당명도 민주당이고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온 혁혁한 공을 가진 민주당이지만은 당내 민주주의가 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점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다음으로 조경태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저는 부산에서 민주당으로 삼선한 조경태 의원입니다. 호남 지역 주민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어떤 혁신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새로운 인물을 좀 교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대선 패배 이유에 대해서 니 탓, 내 탓 자꾸만 책임을 서로가 전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라는 그 공동의 그런 인식하에서 조금 더 책임을 무겁게 져야 될 분들은 스스로 알아서들 좀 이렇게 지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계파가 없다고 하지만은 숨은 계파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 스스로 내려놓는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윤호중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호남 지역민 여러분, 윤호중입니다. 먼저 민주당의 가장 큰 잘못 문제점은 역시 지난 총선과 대선을 패배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남 지역민 여러분들의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또 보다 나은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 그 90%는 넘는 그런 압도적인 지지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당이 호남 지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고 그 책임에 대해서 너무나도 절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대로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안은 화합하고 혁신하는 것입니다. 화합 없는 혁신은 거짓일 뿐이고 혁신 없는 화합, 이것 역시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분열 없이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안민석 후보 순서입니다.
9년째 택시를 몰고 있는 안민석 후보입니다. 민주당은 변화하고 혁신하지 못해서 졌습니다. 졌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민주당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신 차려라 하는 것이 국민들의 또 호남의 민심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출발을 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민주당 만악의 근원인 계파 정치 청산으로부터 변화의 출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고위원 출마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저 혼자만 계파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참으로 문제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 민주당의 답답한 현실. 저는 반드시 계파 청산을 하기 위해서 최고위원에 출마했습니다. 기회를 주시면은 계파 청산하고 세대 교체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신경민 후보 답변 순서입니다. 네, 저는 신경민입니다. 문제는 여러 번 졌죠.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그것도 시리즈로 졌는데 정말로 중요한 대선에서 고치지 못한 데 있습니다. 계파 분열 여러분이 얘기하셨고 제대로 된 리더십도 없었고 과학적 분석도 없었고 야권 단일화 바람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책도 왔다 갔다 했죠. 국민 믿음이 사라진 겁니다. 능력도 의지도 자세도 없고 욕심만 있었다는 것이 이번 패배의 주요 원인이었고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입니다. 그리고 누가입니다. 어떻게는 지금까지 했던 것과 반대로 하면 되고요. 누가 하느냐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누가 하느냐. 그것이 바로 이번 5.4 전당대회의 핵심이 될 겁니다. 저도 여기에서 누가 하는데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후보로 나서게 됐습니다. 네, 다음 양승조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호남 지역 당원 주민 여러분, 충남 천안 출신 양승조 의원입니다. 민주당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민주당의 집권 능력에 대하여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 집권 능력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주지 못했습니다. 해결 방안으로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가장 먼저 민주당을 혁신하고 개혁해야 합니다. 혁신하고 개혁하는 방법으로 첫째,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당원 대의원 동지께서 또 국민들께서 신뢰받을 수 있는 새로운 인물로 새 지도부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민주당의 구조를 신뢰하고 소통하는 구조로 바꾸겠습니다. 예컨대 매월 지역의원으로부터 문서로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셋째, 직장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겠습니다. 젊은 직장인의 당원의 대폭 확대해서 당원의 폭을 넓히고 당을 현대화하겠습니다. 넷째, 전국 정당화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과 신뢰의 정치로 변화와 개혁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우원식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서울 노원을구의 우원식 후보입니다. 민주당의 패배와 실패라고 하는 동전의 한쪽 면에는 패권 계파가 적혀 있고요. 또 다른 한쪽 면에는 귀족 야당이 적혀 있습니다. 평민당 때 제가 선택했던 자랑스러운 평민당 때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지난 집권했던 10년 동안 우리는 고통스러운 국민의 삶을 다 뒤로 하고 그 알량한 권력 갖고 싸웠습니다. 권력만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안에서 계파가 생기고 서로 정말 심각한 싸움들을 했죠. 그 계파 패권의 또 다른 면에 있는 귀족 야당의 모습은 그렇게 정치를 하면서 고급스러운 음식점에 가야 고급 정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뒤로 하는 그런 잘못된 귀족 야당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민주당이 그동안 잃어버린 우리들의 현장, 고통스러운 국민의 삶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 현장 민주당으로 다시 만들고 모든 중앙당부터 지역위원회까지 다시 바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의 문제점과 혁신 방안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바로 보충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상대 후보 한 명을 자유롭게 지정해서 앞서 공통 질문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고 답변을 듣게 됩니다. 먼저 조경태 후보부터 보충 질문하시죠. 예, 저는 옆에 앉아 계시는 유성엽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성엽 후보님께서는 평소에 소신 있는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고 또 우리 당을 개혁하는 데 매우
앞장서고 있고 또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질문 답변에서도 어떤 책임에 대한 그 책임론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그 유승엽 후보님이 가지고 있는 평소에 정치 철학에 대해서 좀 소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를 먼저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또 저한테 발언 기회를 먼저 주신 우리 조경태 후보님께 무척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정치의 요체를 한마디로 말을 하면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어떤 선택에 대한 그 책임이 제대로 질 때 타이밍에 맞게 또 내용에 맞게 책임을 지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다. 그게 바른 정치의 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엊그제 이제 대선 평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평가 보고서에 누구누구가 가장 책임이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또 그 책임 당사자들 또 당사자들을 대리한 분들이 거기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민주당이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으로 가는데요. 어떻든 좀 말끔하게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윤호중 후보에게 보충 질문할 기회 드립니다. 네, 저는 존경하는 양승조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대선 평가 작업을 비롯해서 지난 4달 동안 당을 정비하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대선 패배에 대한 철저한 자기 반성과 또 이 내 탓이오 이것보다는 서로 책임 전가하고 또 상대방을 흠집내고 내모는 그런 것이 마치 당을 혁신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이 언론 보도를 보면 우리 혁신위에서 당 대선 평가위원회에서 내놓은 보고서에 그러니까 대선 헌신도 조사가 빠졌다고 합니다. 헌신도에서 이 대선에 기여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빠지게 되었는데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대선 평가라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대선에서 책임자는 책임을 져라 이런 주장은 그 원론적으로 옳습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이제 배에 구멍이 나서 우리가 배가 침몰위기에 빠졌는데 구멍이 나야 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면은 구멍을 막지 않고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선 평가 보고서에서 특정인에 대해서 점수로 화해가지고 그 순위를 매겼다. 이 자체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헌신도 조사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책임이 있다면 모든 의원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원칙적이고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여러 가지 정치적 책임질 문제는 우리가 더 논의하고 책임질 책임져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책임론에서 벗어나서 우리 당을 어떻게 희망을 갖고 정권 교체 힘을 줄 수 있느냐, 전국 정당화 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논의하는 것이 지금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안민석 후보 보충 질문하시죠. 저는 저희 정치인들이 특히 야당 먼저 정치인들이 지명을 해주시고. 우원식 후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으로 가야 한다. 공감합니다. 말로만 하는 정치는 국민들에게 동의받지 못하고 진정성을 얻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현장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8년 광우병 소고기 수입한 데 촛불 시위 때 제가 민주당의 국민보호단장으로 한 달을 저는 강화문에서 날밤을 지녔습니다. 그 현장에서 저는 우원식 의원님을 본 적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하시고요. 두 번째, 현장 정치의 상징인 택시를 체험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제가 얘기하는 현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벤트성 현장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광우병 집회 때 저도 여러 차례 갔는데 거기서 뵙지 못해서 그런 모양인데 그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당의 문화와 풍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려운 현장을 찾아가는 것은 마치 초선 애들이나 하는 것 이렇게 그 폄하되어지는 우리 당의 분위기 그리고 고급 음식점에 앉아서 그리고
의원회 간의 탁자에 앉아서 해답을 구하는 것이 길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당의 풍토, 이런 문화와 풍토를 개선하고 정말 고통받는 우리 삶의 현장으로 가서 우리 해답을 찾자는 겁니다. 이를테면 저는 최고위원회도 그렇게 국회와 중앙당에서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부분들도 하지만 정말 고통받는 우리 서민들의 사는 곳, 골목 상권 이런 데서 최고위원회도 열고요. 그리고 우리 중앙당의 조직도 지역위원회도 현장형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의 문화와 풍토를 살리는 그런 당으로 만들자 이런 얘기입니다. 네, 다음은 신경민 후보 보충 질문 차례입니다. 네, 안민석 후보께 묻겠습니다. 지금 캐치프레이즈를 보니까 아주 재미있습니다. 뼛속까지 바꾸겠다. 지금 이렇게 내놓으셨잖아요. 뭐 좋은 얘기죠. 근데 제가 정당에 들어와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언론사보다 더 그날의 헤드라인을 쫓습니다. 정당이라는 곳이 결국은 권력과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다라고 하면 뉴스를 결정하라는 언론사와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고요. 데이터가 없는데도 깜짝 놀랐습니다. 과학적 분석도 없고. 그래서 이런 정당 체제로는 어떤 선거를 하더라도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겠다. 그래서 우리가 진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뼛속까지 바꾸겠다는 일단 그 구호에 제가 공감을 하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그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그 책자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지난 2, 3년 동안의 민주당의 혁신 방안을 담은 당 내부의 그 대안들입니다. 이 수십 가지의 대안들이 단 한 가지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실천인데요. 실천의 첫 번째 출발을 저는 계파 청산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구를 내부를 향해서 겨누는 서로의 발목을 잡는 이러다가 아무런 변화와 혁신을 하지 못한 게 이래서 우리가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버림받고 있죠. 민주당의 계파청산은 슈퍼맨도 하지 못한다라고 자주 섞인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파안배라는 단어를 민주당에서 없애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천, 모든 특위에서 계파안배를 없애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양승조 후보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다. 예, 저는 신경민 후보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원칙을 지켜왔다고 평가받는 신경민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혁신 방안으로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새로운 인물로 지도부를 바꿔야 된다. 당의 구조를 소통과 신뢰 구조를 바꾸겠다. 또 셋째, 직장위원회를 설치하겠다. 넷째, 당을 전국 정당화해야 한다. 이렇게 4가지인데요. 이런 그 후보자께서는 지난 4월 9일 출마 선언문을 발표하시면서 제가 성공을 약속드릴 수는 없지만 시작한다는 약속은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언급하셨습니다. 그 신경민 후보께서 민주당의 개혁 방안을 좀 더 설명해 주시고 민주당 개혁 방안이 있으시다면 강력한 실천 의지가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당 생활을 하면서 또 제가 좀 이건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게요.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특히 민주당 경우에는 세대가 일단 좀 쏠려 있습니다. 당원들을 보면. 그리고 지역도 물론 편중이 돼 있고요. 계층도 그렇고 계급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당의 스타일을 바꿔야 되고요. 당의 믿음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바꿔서 여러 세대, 여러 지역, 여러 계층, 그리고 여러 직역으로 우리가 파고들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부가 젊어져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믿음을 줘야 되고 지도부에 어떤 매력이 있어야 정치는 역시 매력이 있어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믿음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도부의 스타일을 바꾸고 정책도 여러 지역과 세대와 여러 직역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우원식 후보 보충 질문하시죠. 네, 저 윤호중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저는 제가 대선 패배의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서민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특히 월수 200만 원 이하의 서민들, 그리고 10년 전에 노무현 찍었던 40대, 지금의 50대로부터 크게 패배했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견해에 대해서 윤호중 의원님은
월수 200만 원 이하에서의 패배는 50대 이하인 사람으로 굉장히 단편적인 평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이 50대는 서민이기도 하고 비정규직이기도 하고 취업 전선에 내몰린 청년이기도 하고 마트 캐시 아주머니, 분식집 사장님 이런 아주 서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민주당이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 지켜야 될 우리의 사람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이것이 가장 큰 패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거의 대부분 공감합니다. 제가 지난 토론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지적을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200만 원 이하 그 저소득층 중에는 50대 이하가 아니라 그 50대 이상의 그러니까 이 고령층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을 표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다라는 이 평가를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평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령층의 이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저소득층보다는 중간소득층에서 더 이 지지를 받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현장 정치로 더 가까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옳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유성엽 후보 보충 질문하실까요? 예, 저도 우리 윤호중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호중 후보님께서 그동안 합동 연설회 때마다 그 치유와 사랑을 강조해 오셨고 오늘도 아까 모두 발언을 보시면은 화합하고 혁신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제가 쭉 받아들이는 것은 책임 공방은 하지 말고 우리가 화합하고 혁신으로 가자 이런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는데요. 그래도 이 대선 지난번에 총선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더 큰 책임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책임이 좀 더 크다라고 하는 분들이 그래 내가 좀 잘못했던 것 같다, 내가 부족했던 것 같다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들이 그래 당신들만 잘못했냐 우리한테도 부족함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가야 이게 진정으로 치유가 되고 이 사랑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 책임 부분에 대한 입장을 한번 명쾌하게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유성엽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 역시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책임을 많이 지고 있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통감하고 또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치인으로서 그분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하실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당의 전통에 선거 패배 때마다 그 패배의 원인자를 책임자를 규명해서 그 점수를 매겨본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제가 26 나이에 민주당의 최말단 당직 기조실 간사로부터 시작해서 26년 동안 이렇게 일을 해오면서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이 당이 그분의 어떤 책임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주위에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리고 그 책임에서 벗어나고 새로의 당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자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호남 지역 케이블 TV 협의회가 마련한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후보 초청 토론을 보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제는 호남 민심의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호남 지역은 민주당의 오랜 지지 기반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른바 안철수 돌풍 당시에 안철수 전 교수에 대한 지지가 전국에서도 가장 높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한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니까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을 대체할 대안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는데요. 이 새 지도부에 도전한 후보들께서는 호남 민심을 어떻게 되돌릴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호중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네, 호남 민심이 변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변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평민당 시절 김대중 총재님과 함께하던 그 시절에 역사와 민주주의의
대해서 가지고 있던 무거운 책임감과 또 열정, 헌신 이런 것이 약해졌기 때문에 우리 호남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민주당을 질타하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 결과 저희가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하고 소중한 정권 교체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 통감합니다. 아마 이런 심정 아니시겠습니까? 장남으로 잘 기대하고 키워왔는데 제 역할 잘 못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실망하고 혹시 또 다른 아들은 잘해볼까 이렇게 견눈 또 하시는 거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 정말 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부에 들어가게 되면 민주당 새롭게 바꿔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안민석 후보 답변하시죠. 최근에 제가 만난 호남의 어느 선배님께서 평생을 민주당을 위해서 민주당을 지지해 왔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재미없고 무기력한 당생을 하긴 처음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출마 선언을 한 유일한 후보입니다. 민주화 투쟁을 그치면서 가장 개혁적인 광주의 정신으로부터 민주당이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변화하고 개혁하지 않은 민주당에 어떻게 호남의 민심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호남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변화하고 개혁해야 합니다. 뼛속같이 바꾸겠다는 결기를 가지고 민주당을 통째로 뼛속까지 바꿔야 합니다. 그러한 변화와 개혁을 한다면 민주당의 국민들께서 큰 길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 길 속에 안철수 세력, 호남 그리고 중도개혁 세력이 함께해서 다음 선거를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 신경민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일단 민주당에 대한 믿음 사라졌다는 것 말씀드렸죠. 더군다나 야권 대체제가 나오는 상황에서 그 믿음 유지될 수 없다고 지금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거고요. 박근혜 정권에 대한 견제 제대로 할 수 있느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지금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인사권 남용, 공약 파기, 또 정책적 측면에서 지금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대선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급속하게 MB를 그리워할지 모른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충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호남 민심 되돌리려면 이제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좋은 경쟁력 있는 후보, 대선 후보 만들 수 있는 인사구조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후보가 나와서 승리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 만들어서 정책, 선거 전략, 선거 운동 제대로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민주당에 주는 마지막 경고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민주당이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양승조 후보 답변 순서입니다. 예, 호남의 민심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호남의 민심이 무엇입니까? 김대중 대통령을 만들고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킨 호남 민심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중산층과 서민경제,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 민주당의 정신입니다. 호남의 민심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입니다. 변한 것은 민주당입니다. 시대정신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고 또 뚜렷한 대선 후보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현상, 새로운 인물에 대한 갈증입니다. 민주당에 대한 준엄한 질책입니다.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바꾸겠습니다.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다는 밀실공천 타파하겠습니다. 결국 공정한 공천을 통하여 개파주의를 청산하겠습니다. 또한 단결하겠습니다. 호남 민심은 민주당의 분열을, 야권의 분열을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호남 민심이 민주당에게 요구합니다. 변화와 단결입니다. 양승조가 변화의 단결의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원식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네, 호남은 김대중 대통령을 목숨 걸고 탄생시킨 그런 곳입니다. 또 영남의 후보였던 노무현 대통령을 탄생시킨 곳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 과정에 경선 과정에서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분들도 계십니다만 문재인 후보가 되자 정말 김대중 대통령이 다시 오더라도 받을 수 없을 정도의 지지를 보냈던 우리 사회로 보면 지역주의가 아니라 사회의 개혁과 변화를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저는 민주당의 지역독점 그리고 구태의 민주당, 개혁과 동떨어진 민주당이 그 호남에서 민주당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개혁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우리가 보여줬던 단단한 모습 그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민생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우리의 민주당을 다시 건설할 경우에 우리
호남에서의 지지 다시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열심히 함께 뛰어보겠습니다. 네, 다음에 유성엽 후보 답변하시죠. 예, 뭐 여론조사 결과로 봐도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새누리당 46.3%, 민주당 20.1%. 만약에 안철수가 신당을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는 새누리 36.1%, 신당 23.6%, 민주당 10.6%. 저는 이것이 대선 패배가 문제가 아니라 패배 이후의 모습이 문제다라는 그런 국민들, 시민들의 지적을 잘 되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패배 이후에 패배를 패배로 인정하지 않고 또 패배의 어떤 원인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기득권에 집착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데서 이 민주당의 지지율이 뚝 떨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든 책임질 분들이 분명하게 책임을 짓고 어떤 당내 민주화와 당의 분권화를 방향으로 해서 쇄신책을 책임 있게 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조경태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10년 전부터 이 위기 사항은 민주당의 위기 사항은 계속 감지되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조경태는 부산에서 5번 도전해서 2번 낙선하고 3번 당선됐습니다. 부산의 3선 의원인 저 조경태한테 당직조차도 한번 맡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당이 우리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우리 호남 민심이 그동안에 이렇게 이탈된 원인 중에 하나도 민주당이 스스로 그 기득권에 안주한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호남의 우리 당원들이나 시민들을 만나보면은 아마 새로운 신당이 탄생하게 되면은 3분의 2 정도가 이탈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민주당은 변해야 됩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반드시 새로운 인물이 앞에 나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조경태에게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다시 보충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보충 토론과 같이 상대 후보를 지정해서 2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고 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안민석 후보부터 보충 질문하시겠습니다. 예, 그 윤호중 후보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님의 핵심 측근이고 이해찬 대표님 시절에 사무총장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세종시 이해찬 전 대표님의 안방인 세종시에서 이해찬 총리님께 2가지 요청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결자 해지의 심정으로 이해찬 전 대표님께서 친노 개파 해체 선언을 해주시라. 그렇게 하면은 다른 개파의 지도자들도 동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요청을 드렸고요.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의하시는지. 2번째는 그렇게 개파 해체 후에 당이 잘 추스리고 난 다음에 이선으로 물러나셔서 후배들을 잘 육성해 주시라. 그런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이 2가지에 대한 우리 윤호중 후보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네, 저는 지난 대선 패배의 원인 중에 하나를 들라고 하면 지도부 공백 상태에서 대선을 치렀다라고 하는 것을 원인으로 드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해찬 지도부가 대통령 선거를 끝까지 책임지고 치렀어야 모든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도부를 제가 온몸으로 지키고 책임을 끝까지 다하도록 만들지 못한 데 대해서 저는 당시 사무총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에게 이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 다시 또 그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 합니다. 개파 해체라고 합니다만 친노 개파의 수장이 이해찬이라고 누가 이야기하는 분도 없고 또 해체하라고 하면 해체하라는 개파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 신경민 후보 보충 질문 하시죠. 윤호중 후보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 발언과 관련해서 좀 제가 잘 모르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안철수 현상 가지고 언급을 하신 거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철수 현상의 근저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야당 대체제에 대한 이 국민적 갈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특히 우리 국민들은 정도령을 끊임없이 기다리고요. 또 미륵을 기다리듯이 계속 기도를 하고 있고요. 서양의 예를 들면 큰바의 얼굴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일이라는 건 인간 사회에 그렇게 안 되고 끊임없이 싸우고 고민해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가 있는 거고 일도난마는 현실 세계에서 없는 건데 지난 17일 폴리뉴스 인터뷰를 보니까 윤 후보께서 국민이 주목하는 것은 안철수 세력이 아니다. 안철수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있는 것은 우리가 민주당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안철수가 아니라 안철수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이라고 좀 잘못 표현된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안철수 현상을 만든 안철수를 지지하는 이 국민이 아니고 안철수 개인의 앞으로의 정치 행보, 과연 그가 당을 만들 거냐 말 거냐, 그러면 민주당하고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데 주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 말인데 거두절미하고 그렇게 이 기사가 나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안철수 개인이 아닙니다.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안철수 현상을 만들고 있는 그 국민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현상은 우리에게 위협이 아니라 가능성이다. 가능의 영역이다. 우리가 바로 안철수 현상을 일으킨 그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정당이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양승조 후보 보충 질문하시겠습니다. 예, 그 호남 출신 후보이신 유성혁 후보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호남 민심에 대해서 솔직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관통하면서 호남 민심은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이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우리 민주당 스스로가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는데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호남 민심은 바로 우리 민주당이 그러한 부족한 점을 적절히 지적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게 나왔다는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저는 그러한 이것이 호남 민심이 전적으로 정치인 안철수 지지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우리 유성혁 후보님께서 안철수 현상을 극복하고 새누리당 정부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민주당의 미래 또 뒤돌려진 호남 민심을 얻을 수 있는 그 전략이 있으면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안철수 아까 정치인 안철수 개인에 대한 지지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민주당에 대한 그 실망의 결과로 그 안철수 신당이 아까 한 20점 몇 %, 민주당의 지지가 한 10% 이렇게 나온 것인데요. 어떻든 뭐 이건 안철수 개인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그 민주당에 대한 실망, 저는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봐집니다. 사실은 지난 우리 대선 패배 이후에 수많은 토론회를 지금 거치면서 그 대선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어떤 쇄신 방향에 대해서 전부 우리가 어떤 도출을 했거든요. 또 우리가 이렇게 지금 경선을 해가는 과정에서도 각 후보마다 어떤 합동 연설이라든지 토론회를 통해서 각종 민주당의 쇄신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추진하겠다, 이런 진정성 어린 믿음을 좀 줄 수 있으면은 안철수 현상을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다음은 우원식 후보 보충 질문 차례입니다. 그 신경민 후보께 묻겠습니다. 개혁 최고위원이라 이렇게 슬로건을 걸고 나오셨는데요. 최고위원 출마 선언문이나 예비 경선 공보물 이걸 살펴보니까 개파 패권, 한탕주의 이런 것을 개혁하겠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민주당의 패배의 원인 이런 것들이 언급이 돼 있지 않고요. 그래서 신 후보의 개혁 내용이 무엇인가 이런 게 참 궁금합니다. 저는 제 생각으로는 민주당 패배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현장성을 상실하고 그리고 그 개파로 나뉘어서 싸운 거거든요. 거기에 가장 본질, 그 근본은 현장성의 상실이고 개파 패권주의는 바깥으로 드러난 고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근본 종양을 제거하지 않고 그게 가능하겠는가 이런 생각이어서 개혁 최고위원으로서 개혁의 내용이 무엇인지 좀 분명하게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론인으로서 그리고 이 한국 사회를 관찰하는 입장에서 꾸준히 봤을 때
사람의 문제를 벗어나서 모든 문제를 접근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당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대선 패배의 원인 중에 하나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요. 사람의 문제, 그 인사의 문제를 일단은 근본적으로 새로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정당이라는 것은 권력과 정책을 결정하는 곳인데 권력은 일단은 뭐 사람의 문제고 정책의 경우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깜짝 놀란 것이 이 정책이 이 사람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었고요. 이 정책과 정치가 결합이 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이래서 권력과 정책의 문제를 결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당이 만들어야 되지 못하면 모든 선거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개혁은 이 두 가지를 결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유성엽 후보 보충 질문하시죠. 예, 우리 안민석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호중 후보께서 책임과 관련한 답변을 하실 때 두 가지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책임은 물론 있기는 있지만은 그 책임을 지는 문제는 정치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자라는 취지였다라는 그런 말씀도 아까 계셨고, 또 이해찬 후보께 당시 전 대표께서 끝까지 대선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가 그렇지 않느냐라는 그런 취지의 답변도 아까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입장과 어떻게 책임을 지는 것이 좋겠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요 관련해서 제가 세종시에서 이해찬 전 대표님을 향해서 했던 두 가지 요청 중에서 한 가지가 진위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좀 먼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대 교체를 주장을 하면서 우리 당의 훌륭한 인재들을 위해서 추후에 길을 비켜달라 그런 제가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정계 은퇴를 주장을 했다. 정계 은퇴 주장은 아니고요. 당을 잘 추스려 주시고 개파 해체 앞장서 주시고 이후에 후배들을 위해서 좀 이선으로 물러주시라 그런 이제 부탁을 드린 거고요. 저는 총선 대선을 앞에서 치른 앞줄에 계셨던 분들은 이제 알아서 양보를 하는 것이 정치적인 순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류가 비주류 되고 비주류가 되는 것이 정치 순리인데 이 순리를 역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조경태 후보 보충 질문하시죠. 네, 고 김대중 대통령님이나 누구 지정? 예, 죄송합니다. 저 양승조 우리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나 또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항상 바랬던 우리 정당의 모습은 전국 정당, 수권 정당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그 노력들이 헌신적인 노력들이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 지금 민주당의 어찌 보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호남에서 지금 그 뿌리가 흔들린다는 그런 것들이 각종 데이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양승조 후보님께서는 민주당이 이기기 위해서는 이 전국 정당화의 모습을 어떻게 갖춰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 조경태 후보님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경태 후보님의 말로 그 전국 정당화를 몸소 실천하시는 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 험난하고 어려운 부산에서 연속 3선이 했다는 것은 후보를 떠나서 우리 모두가 정말 그 점에 대해 존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부산에서 조경태 의원님 또 문재인 의원님 계시고 경남에서 민홍철 의원님 계시지만 대구, 경북, 울산에서는 그 지역구 출신 의원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심지어 울산 같은 경우는 시의원은 고사하고 구의원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이런 점에서 전국 정당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또 역으로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호남에서 한 명의 지역구 의원도 안 계시죠. 이게 실제로 상당히 그 불균형적인 정당 구조를 볼 수 있는데 저는 전국 정당화를 위해서는 이런 현재 이런 정치 구조에서 어떤 그 단기적인 대책이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제를 도입해서 부산 현지에서 경남 현지에서 우리 당 후보가 당선되고 새누리당 후보가 호남에서도 당선되는 구조를 도입하는 것이 우리가 1차적으로 이 전국 정당화되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끝으로 윤호중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죠. 네, 우리 우원식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26년 동안 평민당 때서부터 같이 당 생활을 쭉 해왔는데요. 우리 당은 또 호남을 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호남과 개혁이 연합한 그런 정당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호남은 단순히 민주당을 지지해온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탱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우리 당 내에 정강 정책을 개정해야 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종의 이제 중도 개혁 노선을 채택하자, 또 보편적 복지를 뭐 복지국가 완성 이런 식으로 좀 바꾸자, 이런 그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진보적 가치를 훼손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책임성 있는 진보 정당으로 민주당이 가야, 그래야 우리 그 호남 주민들의 지속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 보수, 중도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제가 전에 글을 하나 썼는데 그 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허생전에 허생이 북벌 가는 장수들에게 전쟁하러 가는데 상투 틀고 도포자락 날리면서 해야 되겠냐. 그거 잘러라. 그거는 실용이지만 굉장한 개혁입니다. 전쟁 마치고 온 허생이 삶이 공공해서 주변에서 돈을 빌려서 말총을 매점매석을 합니다. 그래서 큰 돈을 봅니다. 그거는 실용이지만 반개혁입니다. 우리가 경계하자고 하는 것은 실용을 빙자한 반개혁이지 개혁과 실용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 삶의 문제를 가장 중심으로 놓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더 그 어려운 국민들의 고통을 살려나갈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논의해야 되는데 좌클릭이니 우클릭이니 중도니 이거는 국민들에게 관심거리가 아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7분이 7가지 색깔의 다양한 견해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호남 지역 케이블 TV 협의회가 마련한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후보 초청 토론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상호 토론 순서입니다. 상호 토론은 후보가 토론하고 싶은 상대 후보를 먼저 지명해서 자유 토론을 하게 되는데요. 토론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6분의 시간을 가지고 토론을 주도하겠습니다. 활발한 토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호 토론의 첫 순서는 신경민 후보입니다. 토론 주도권 6분을 드리니까 토론하고 싶은 상대 후보를 지정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시죠. 조경태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조경태 후보는 험지죠. 민주당으로서는 험지인 부산에서 3선을 내리하셨고 그것도 압도적으로 했다고 자랑이 대단하신데 그 비밀을 혼자만 독식하고 있습니다. 그 독식하지 마시고 민주당이 지역 정당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영남이나 강원이나 이런 지역에서 해야 되는지 풀어놓으시죠. 잘생긴 우리 신경민 후보님의 어떤 귀한 그 질문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처음부터 제가 나와서 당선된 것이 아니라 처음에 나왔을 때 저의 민주당으로 나왔을 때 저의 득표율이 15%였습니다. 15%에 출발해서 지난번에 제가 3선 될 때 득표율이 58.2%였습니다. 저에게 만약에 기회를 주신다면은 지금 우리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한 10%대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좀 더 한 40%대 새누리당과 좀 대등한 위치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데 좀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큰 승리의 비결은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과 신뢰가 저는 바탕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신경민 후보님께서도 보여지는 이미지라든지 또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저는 여의도에서 지역구를 여의도에 두고 계십니다만은 상당히 승승장구하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함께 힘을 모은다면은 우리 당을 개혁하고 민주당을 보다도 더 큰 민주당으로 저는 가져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하여튼 지역 주민하고 계속 대화를 하셨다는 그게 노하우구만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당직을 3선을 하시면서 안 받으셨는데 이거 본인이 고사한 겁니까? 아니면 당의 판단입니까? 아마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아마 당에서 좀 더 성숙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당직을 맡기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당에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부산에서 초선 때 또는 재선 때 당선되었다 해가지고 좀 당직을 맡겼다면은 제가 좀 더 그만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당이 조경태를 조금 감춰 줌으로써 초선처럼 좀 신선도를 좀 더 높여준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제가 이제 3선 의원이 됐습니다. 지금도 저는 여러 가지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지금은 우리 신경민 후보님과 같이 훌륭한 분들의 어떤 지도력 하에 그래도 조금은 제가 당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오원식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분들도 얘기하셨고 우 후보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천제도를 하여튼 바꿔야 된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안이 나와 있는 건 대개 보면 이 하향식 공천, 특히 공천심사위, 공심위를 전면적으로 전격적으로 폐지하자라는 안이 나와 있는데 또 이 앞으로 개혁과 혁신의 바로미터가 여기에 있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요. 우 후보가 생각하는 공천 개혁 방안 또 상향식 공천에도 뭐 문제가 있다고 또 지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천제도는 저도 평민당 이후로 한 26년 동안 정당을 해봤는데 공천제도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있고 저렇게 해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한 방안이 딱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지 않고 단지 근데 제가 쭉 경험해 보면서의 느낌은 우리 민주당이 지역사회 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합니다. 그저 정치 지향으로 보면 민주당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냥 지지하는데 민주당이 지역 안에서 생활정치, 풀뿌리 정치로서 다가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 안에서 정말 당원들이 확장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역사회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지 못하고 그런 점에서 저는 지구당을 풀뿌리 정치센터로 만들자라고 하는 주장인데요. 저는 이제 환경운동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는 이런 겁니다. 환경운동하면서 아주 재미있게 본 게 전국 강연할 대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한 200~300개 팀이 있는데 그걸 컨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모범적인 강운동한 사례들을 쫙 뽑아서 한 50개 정도 사례는 사례집을 만들어서 쫙 나눠주고요. 그중에 한 10개 팀 정도는 아주 포상을 크게 합니다. 저는 이런 거를 공천제도로 도입해보면 어떠냐. 각 지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풀뿌리 운동 사례들, 지역위원회나 뭐 하는 사례들을 컨테스트를 해서 거기에서 뽑혀진 건 사례집을 만들고 또 거기에서 좋은 사례들은 그거를 중심으로 했던 사람들이 공천을 낼 때 아주 공천 가점을 줘서 공천을 하게 하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방향이 중앙당을 본다거나 힘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풀뿌리 운동으로 향하게 되는 이렇게 해야 우리 사회가 정말 공천제도에서부터 이렇게 그 기초로 향하는 그런 움직임이 생기지 않겠나 그런 점에서 저는 풀뿌리 공천제도로 바꾸자 하는 주장을 합니다. 네, 신경민 후보 6분 지났습니다. 다음은 양승조 후보 상호 토론 차례입니다. 토론 시작하시죠. 예, 그 우원식 후보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우원식 후보님께서는 지난 대선에서 아주 중책인 총무본부장을 맡아서 정말 헌신히 힘을 다해 쏘셨는데 그 점에 모범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대선과 관련된 내용을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은 DJP 연합, 그 충청 세력과 연합을 통해서 승리하셨고 또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은 신행정수도 공약으로 충청이 지지를 얻어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두 번 대선에서 2007년과 2012년이죠. 충청이 민심을 얻는데 모두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충청권에 대해서 어떤 중앙당 차원의 민심을 얻을 어떤 공약이라든지 전략도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반면에 새누리당은 선진화와 통합을 통해서 충청권 민심을 얻기 위해 최후까지 노력했습니다. 그에 반대적으로 우리 중앙당 차원의 특별한 노력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예, 결국은 충청권에서 민심연대 실패하고 이게 대선 패배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집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청의 민심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그 후보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양승조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DJ가 DJP 연합을 통해서 대권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신행정 수도를 통해서 대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야말로 충청 민심을 잡기 위한 그런 아주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그런 공약을 만들고 실천하는데 우리가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그런 점에서 보면 양승조 의원님 같은 이런 분들이 당의 중앙으로 그렇게 진입을 하셔서 충청도의 민심을 당에 정확하게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노력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취지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리면요. 김대중 대통령이 승리하셨을 때 38만 표 정도 승리했는데 우리 충청도에서 41만 표를 이기셨습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 58만 표 정도 이기셨는데 그때도 한 26만 표 정도 승리했죠. 예, 달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호남 없는 민주당, 이건 뿌리 없는 민주당이다. 또 기둥 없는 민주당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충청권을 포기하는 민주당은 집권을 포기한 민주당이다. 예,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유성엽 후보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유성엽 후보님 그 공천개혁 강력하게 주장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 2010년도에 지방선거 당시 충남 도당위원장으로서 그 공천 심사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3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경선 원칙이다. 최소한의 기준을 두고 그 기준만 통과한다면 경선해야 된다. 이 지역 다르고 저 지역 다른 그 일관성이 결여된 원칙이 아니라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두 번째, 깨끗한 공천이다. 지역 그 후보자는 물론이지만 비례대표 후보자한테도 어떠한 특별당비를 받지 않겠다. 이런 깨끗한 공천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 조기 공천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조속하게 공천을 해서 후보자들 마음 놓고 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자. 이런 3가지 공천을 했는데 물론 그런 공천 개혁만이 어떤 민주당의 승리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최소한 공천 개혁을 실시했고 그 결과 충청도에서는 사실 엄청난 성과를 얻었습니다. 최초로 우리 안희정 지사가 도지사 당선됐고요. 단체장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고 또 광역의원은 2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났거든요. 기초의원은 12명에서 4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저희 이런 공천심사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를 듣고 싶고요. 나아가서 우리 유성엽 후보님께서 이제 공천개혁을 주장하시는데 그 주장하시는 공천개혁의 줄기와 기둥을 말씀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2010년도 충청도에서 어떻게 우리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선전했는가 하여튼 역시 비결을 우리 양승조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셨군요. 우리 양승조 의원님께서 정말 개혁적인 공천을 하다 보니까 아마 2010년 지방선거에서 충청권에서 민주당이 선전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이 공천개혁은 정당개혁의 출발이고 우리 정치 발전의 거의 한 50% 이상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공천 개혁이 되어야만이 정당이 개혁되고 또 정당이 개혁되어야 정치 발전이 보장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 원칙은 지도부가 관여할래야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상향식 시스템 공천을 확립하는 것이 가장 요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컷오프 없애야 됩니다. 네. 아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만 이를테면은 어떤 심사위원회 만장일치에 의해서 컷오프 시키는 것은 몰라도 어떤 마음에 안 들고 뭐 내파가 아니고 해서 컷오프 시키는 거 이거 없애야 되고요. 그다음에 모든 사람을 경선에 참여하되 이 난립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선에서도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면 좋지 않겠는가 싶고요. 그래서 어떻든 그 당원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상향식으로 후보를 결정해내는 거, 지도부는 관여하고 싶어도 도저히 관여할 수 없는, 그래서 결국은 재미없는 지도부가 되는 이런 공천개혁, 이게 민주당이 살아날 길 중에 가장 중요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말씀 고맙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감하는데요. 예. 사실 우리 그 안민석 후보께서는 개파주의 폐해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개파주의에게 왜 종속합니까? 첫째는 공천이거든요. 공천과 당직인데
공정한 공천,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기준에 의한 공천이 우리가 공천을 이룰 수 있고 개파주의를 청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우원식 후보께 6분의 토론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저 안민석 의원께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최선을 다하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한참 하다 경선 때는 손학규 후보를 도왔습니다. 손학규 후보를 돕는데 이제 경선에서 지고 그러고 있던 차에 문재인 후보 측에서 전화를 해서 저한테 총무본부장을 맡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총무본부장은 그 인사와 예산을 다루는 것에서 핵심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쪽에서 중심적으로 했던 분이 하는 게 맞다 그랬더니 저에게 용광로 선대위를 꾸리기 위해서 꼭 들어와서 우리 아니고 다른 쪽 지지했던 사람이 그 핵심 위치를 차지해야 용광로 선대위라고 보지 않겠냐. 그러고서 이제 그 일을 맡아서 선거를 치렀는데 저는 주류입니까 비주류입니까? 아 그래요. 제가 아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물어봤는데 주류입니까 비주류입니까? 그 당에서 분명한 그 비주류의 길을 걸은 사람도 있고 비주류인지 주류인지 애매한 분이 있고 분명한 비주류인 분이 있는데 또 마지막으로 주류이면서 남들은 주류라고 하는데 본인은 주류가 아니라고 하는 네 번째 부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원식 의원님은 네 번째 부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당의 주류를 형성했던 486 세대와 그동안 쭉 함께 정치를 해왔고 그다음에 당의 주류라고 일컫는 민평년에 함께 해온 정도면은 당에서 분명한 주류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쭉 그 의원 2번 하시면서 당직을 해온 걸 보시면은 본인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이 자리에 우리 조경태 의원님이나 저나 유승엽 의원이 있지만은 저희들은 당직을 거의 맡지 않았어요. 근데 우원식 의원님은 수석 부대표 지난번 맡으셨죠. 물론 훌륭하신 분이지만은 저희들이 개개인별로 맡으면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당직들이 특정인들에만 계속 해전문 당직 인사를 한단 말입니다. 해전문 당직 인사의 혜택을 받은 분들은 주류죠. 주류라는 게 뭐 이마박에 써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볼 때 차라리 주류면은 주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공정한 주류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더 올바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그런 점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당에 있는 모든 사람을 계파로 구분하려고 하는 건 전 참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최선을 다하기 위한 고민이 무엇이었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 거기에 속해 있으니까 저 사람은 주류고 저 사람은 비주류다 이렇게 우리가 나누기 시작하면 지금 이제 안민석 의원님께서 계파를 해체하자 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근데 어느 정치에도 계파를 해체한 계파가 없었던 적은 없고 문제는 패권주의겠죠. 나만이 해야 된다 이런 거겠죠. 그런 거는 해체돼야 되는데 선거가 끝난 이후에 이 문제를 계속 얘기하면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그 감정이 상하는 거기 때문에 당의 단합에 도움이 되는가. 저는 그렇게 문제를 지적하는 것보다는 그 이 패권주의가 생겼던 또 다른 측면, 국민들을 돌아보지 않고 권력에만 매달린 우리의 모습 이런 것들을 반성하면서 진짜 정치는 국민들을 향해서 가는 것, 국민의 고통스러운 현장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패권주의를 극복하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전 이런 생각에서 이걸 지나치게 계파 패권주의를 지금도 너무 하는 것은 우리 당의 화합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전 그 정신은 제가 충분히 동의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주도권이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윤호중 의원님께 한 마디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 그 대선 전에 만들어져서 참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가 집권하면 어떤 모습일까 그것이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로 나타났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를테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우리 저 광주만 하더라도 광주시 교육청, 광주시청, 동구청, 서구, 남구, 북구청에서 다 실행했거든요. 서울 노원구에서도 하고 저는 이렇게 우리가 지방 권력을 갖고 있는 곳에서 우리가 집권하면 만들어야 될 상 이런 것들을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에서 잘 형상화하고 잘 홍보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이게 그 만들어서 가다가 중간에 실종돼 버렸어요. 그때가 윤호중 후보께서 사무총장 시절에 그랬었는데 전 그 점이 굉장히
아쉬운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 실종된 것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지방자치정책협의회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각 시도의 광역단체장들이 함께 모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광역단체장이 없는 곳에서는 이제 기초단체장 협의회의 회장들이 와서 함께 논의를 하는 이 논의 자리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제 이런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우리가 지난 지방선거 때 또 지난 총선에 이렇게 제시했던 정책들을 우리가 집권당이 아니니까 집권당으로서 전국 우리 나라의 정책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집권하고 있는 지방 정부에서는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실행을 한 결과가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그러니까 우리 정책연구원에 지방자치정책연구재단을 좀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재원을 마련해서 이제 지방에 딱 맞는 그런 정책들을 개발해서 지원하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유성엽 후보의 상호 토론 순서입니다. 네, 먼저 윤호중 후보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모두 발언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정치인 책임 문제는 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스스로 알아서 할 일이지 굳이 지라 마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 우리 당의 전통이 아니다. 알아서 좀 기다려 주었으면 좋겠다. 그 책임을 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도리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고, 아까 이해찬 전 대표께서 끝까지 대표직을 유지하지 않고 대선을 마무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좀 책임이 없는 것이다라는 그런 취지로 그 말씀도 하셨고, 책임이 없다는 말씀을 오히려 지난번 토론회 때는 지도부 공백이 김한길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면서 그냥 연쇄 사퇴로 이어지고 이해찬 대표까지 물러나면서 결국은 지도부 공백을 초래한 비주류의 책임이다. 오히려 이렇게까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아니, 저도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그렇게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예,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도부 공백까지만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해찬 전 대표께서 끝까지 대선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에는 좀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이 본질을 잘 안 보시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저는 지난 대선 패배 그 큰 책임 중에 한 부분이 원인 중에 한 부분이 너무 이것이 지금 단일화 문제에 묻혀서 그렇지 사실은 이문박 담합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사실은 이해찬 전 대표, 문재인 후보, 박지원 원내대표에서 이문박 담합이라는 것이 있으면서 밀실 담합이다, 각본 공천이다 이런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이 공천에서 우리가 경선에서 흥행에 실패한 것이 궁극적으로는 작년 대선 패배의 궁극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이해찬 대표께서 책임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명쾌한 입장을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지난 토론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도부 공백 상태에서 대선을 치렀다라고 하는 것을 주요 패배 원인의 하나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부 공백이 왜 있었느냐? 그것은 이제 지도부가 사퇴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이제 9월 16일인가요?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던 날 밤에 지도부는 이선 후퇴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11월 15일인가요? 그때는 이제 전체가 다 아예 사퇴를 해버리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사퇴를 했느냐,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지목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당시의 지도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최고위원회가 순수 집단 지도 체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성하게 될 이제 앞으로의 지도 체제는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고 서로 이제 대표 따로 뽑고 최고위원 이렇게 따로 뽑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번 지도부는 대표와 최고위원을 같이 뽑았고 1위 한 사람이 대표가 된 것입니다. 이 순수 집단 지도 체제라고 하는 것은 대표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공동 책임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의 의결 상황에서 그 의결에 대표도 한 표고 최고위원도 한 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특정한 이 대표 한 사람의 책임으로
모두 저 전가하려고 하는 것은 그 온당한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대표 말씀을 한 드리는 사람으로 온통 뒤집어 씌우는 것은 온당하지는 않지만 책임은 없지는 않다. 뭐 이렇게 인식하시는 네네,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다음에는 우리 조경태 후보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시당 광주 시당에 가서 지난번에 내가 세종시 합동연설에 가서 우리 앞으로 이 최종 전대를 거치면서 영남권도 한 분이 되면 좋겠고 우리 호남권도 하나 됐으면 좋겠고 충청권도 한 분이 되면 좋겠고 또 수도권도 한 분이 되면 좋겠다 그랬더니 우리 안민석 의원님께서는 그런 기준보다는 사람의 어떤 능력과 당의 쇄신을 의지를 가지고 뽑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아까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안민석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지금 7분의 후보님들이 다 최고위원 하셔도 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리를 주게 되면은 충분히 그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다만 지금 민주당이 그 위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위기 상황에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계파적 이해관계, 계파적 작은 권력을 저는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조금 더 헌신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민주당이 바로 서고 살아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5.4 전당대회에서는 어쨌든 지역을 좀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나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년이 바로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방선거에 이번에 뽑히는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내년에 지방선거를 좀 앞장서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민주당의 뿌리인 호남 지역에서 호남의 대표성을 가진 최고위원이 한 사람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상당히 좀 그 당이 좀 곤란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좀 고마운 말씀입니다만은 영남도 그렇고 충청권도 그렇고 수도권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은 골고루 뽑히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조경태 후보께 6분의 주도권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조금 다른 화제를 좀 돌리겠습니다. 제가 강주나 전주 혹시 먼저 예, 죄송합니다. 제가 수도권에 우리 계시는 우리 신경민 후보님과 또 호남권에 우리 계시는 또 우리 유성엽 후보님께 각각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의정 활동을 하다 보면은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대해서 제가 많은 그 고충과 또 이거는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주나 전주나 목포나 호남 지역을 다니다 보면은 이 지역을 기반하는 그 경제가 매우 좀 열악하다. 그래서 경제 기반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신경민 후보님과 유성엽 후보님께서 만약에 앞으로 계속 의정 활동을 하실 텐데 지도부에 들어가시든 들어가시지 않으시든 저는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호남 지역의 그 경제 활성화, 경제 발전을 위한 고견이 어떤 의견들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신경민 후보님께서 호남 지역의 어떤 그 지역 경제 발전 활성화에 대해서 그냥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정도 있으시면은 한번 의견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나눔 현상이 있지만 수도권과 나머지 지역, 그게 호남이든 영남이든 사실 심각합니다. 그게 호남이 됐건 영남이 됐건 가보면 다 지역마다 지방마다 못 살겠다 죽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 맞습니다. 더군다나 교통이 이렇게 좋아지면서 그 나눔 현상이 더 깊어지고 심해지는 거 뭐 분명하죠.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될 최대 문제 중에 하나고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기획을 하고 뭐 그럴 것이 분명하고 물론 재정으로 해줘야 되지만요. 영남에는 지난 MB 5년 동안에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 부었는데 영남 지역 지금 가보면 죽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재정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부 재정도 물론 해줘야 되지만 더 필요한 조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역민들이
그 지역 문제에 대해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하나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 줄 때 이 두 가지가 결합을 할 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가령 그 섬유 산업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남 같은 경우에는 또 문화를 얘기하는데 이것을 같이 지역민과 함께 정부가 고민을 해서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다하니 지금 우리 지역 발전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대기업을 유치해 와가지고 우리 지역을 살리겠다라는 뭐 이런 아주 굉장히 그 도식적이고 아주 그 반복되는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는데요. 앞에서 우리 신경민 후보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잘 살리는 정체성 있는 발전을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지역 발전의 요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북이나 우리 전남의 공통점은 맛과 멋과 소리의 고장이라는 어떤 예향으로서의 어떤 그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농업 도시 농도라는 이런 또 전통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그 예향 맛과 멋과 소리의 고장이라는 특성을 살려서 어떤 문화 산업을 좀 지향해 나가는 방향 또 하나는 농업을 살려내면서 아울러서 식품, 생물, 생명산업을 좀 키워가는 문제 또 관광도 그저 막 유락시설 만들어가지고 관광객들 끌어들이는 그런 관광객보다는 그린 투어리즘, 농업, 농촌, 체험관광 쪽으로 이렇게 좀 정체성 있게 유도해가는 거 이렇게 해서 어떤 그 문화와 생명을 두 축으로 해서 시줄과 날줄로 해서 이게 배를 잘 짜나가고 그 배에다가 아름다운 문양을 수놓으면은 그게 우리 지역 발전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너무 뭐 대기업 유치에 막 목을 매지 말고 정체성이 있고 지역 여건에 맞는 특성 있는 발전을 꾸준하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적극적으로 저도 동감하고요. 예. 그 강주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 오래전에 지정이 됐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강주에 가보면은 아시아의 최고의 문화 중심 도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좀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민주당의 좀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되게 되면은 강주, 전남 그리고 전북을 좀 더 생동감 있는 역동적인 그런 경제 문화권으로 좀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그 민주당 의원님들이 함께 예산 지원이라든지 그게 적절한 그 법률적 지원을 저는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승엽 후보님께서 또 호남을 또 대표하시는 또 후보님이시니까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회적인 지원 이런 것이 이제 처방은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고요. 이 재정적인 분권, 기능적인 분권을 주어가지고 중앙으로 예산 타러 다니면서 시간 낭비하기 하지 말고 여기에서 골똘히 이걸 가지고 우리 지역 특성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도록 가야 되기 때문에 제도적인 분권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계속해서 윤호중 후보 주도권 시간입니다. 네, 먼저 신경민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이 연설하실 때 보면 이제 그 지난 총선에서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대를 맞아서 참 선전하시고 당을 위해서 당선하셨다 이런 말씀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상대가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의 그 10명 비대위원 중에 한 분과 경쟁을 해서 이 박근혜 대통령 측근과 이 겨룬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지 이렇게 몸소 체감을 한 바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제 그 아마 처음으로 이제 선거를 치르시면서 그 당의 어떤 현실할까, 우리 지역의 지역위원회와 당원 뭐 이런 현실을 많이 어떤 그 이 제3자적인 시각에서도 많이 이렇게 관찰을 하셨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제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에 지금 보면 210만 전체 당원 중에 권리당원이 17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한 번이라도 당비를 납부한 분은 11만 정도고요. 지난 1년 동안 꾸준히 당비를 납부한 분은 4만 1,000명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약 4만 명에 이르는 통합진보당 당원들 수준하고 비슷한 수준이라서 우리 민주당이 이런 당원 구조를 가지고 이 다음에 또 집권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것부터 이렇게 고쳐 나가고 거기에서 어떤 우리 당원 토대를 강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당원들에게 어떤 역할을 주어서 그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당이 돼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느끼셨던 거나 의견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뭐 선거라는 걸 이제 처음으로 가서 해보고 똑같은 거 많이 느꼈습니다. 당원의 숫자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당원의 어떤 질적인 고양도 아주 중요하다는 거 한꺼번에 느꼈고요. 당원을 이걸 어떻게 숫자를 늘리느냐라고 골몰하기보다는 당원의 질을 바꾸고 그 당원들이 당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거 그런 체제를 갖춰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사실 그런 당원을 교육하고 당원을 재교육하고 또 그 재교육된 당원들을 현장에 투입하고 하는 시스템이 전혀 돼 있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실망하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힘든 전쟁을 치렀는데요. 박근혜 후보가 사실 첫 유세를 영등포에 제 지역구에 와서 했습니다. 그 중간에 또 왔고 저도 이 박근혜 현상이 제 지역구에 어떻게 나타나나 굉장히 고심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노동당, 영국 노동당의 경우에 보면 당원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 기억에 지금 한 30만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당원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똘똘 뭉치고 교육과 재교육을 통해서 골목과 지역으로 파고드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줬으면 하는 게 제 희망입니다. 네, 공감합니다. 저는 이제 당원들에 대해서 최소한 1년 10시간 이상의 당원 교육을 하자. 그다음에 이제 특히 당원들 중에서 어떤 생활정치 지역 일꾼들을 한 1만 명 정도를 양성하자. 그렇게 해서 이거는 우리 우원식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래서 생활정치하자 이제 우원식 후보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만, 그러니까 제 생각은 지도부와 국회의원들만 생활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지역위원회 246개 지역위원회가 다 생활정치하고 또 더 나가서 우리 당원들이 모두 생활정치를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당원들이 아주 활성화되고 국민들과 항상 연계되어 있고 그렇게 정말 세포 말 끝까지 하나하나 살아 있을 때 정말 우리 민주당이 국민 속에 살아 있는 그런 당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특히 이제 생활 정치에 대해서 중시를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 한번 해주실까요?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지역에서 정당이란 무엇인가? 정당이 지향하고 있는 이념, 가치 이런 건 있는데요. 그것이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사람들한테 보여지고 지역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우리한테 과제입니다. 사실 정당이 지역 사회에서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저 선거 때 움직이는 사람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마음에 좀 더 드는 사람들, 가치로 보면 내가 이쪽이 낫겠다 이런 것만 보이지 중앙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이지 지역에서는 안 보이거든요. 그걸 메꾸는 게 바로 생활정치인데 저는 제가 25년 동안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전 이런 일들을 했어요. 노원구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 주민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결국은 다이옥신 규제치를 정했고요. 그리고 중랑천 살리기 운동에서 환경을 사랑하는 중랑천 사람들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했고요. 그리고 노원 놀이마당 사랑회 그리고 최근에는 일촌 공동체 복지단체 그래서 사람들이 저게 민주당의 우원식은 참 좋은 일하고 우리들한테 참 좋은 프로그램을 주는구나.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참 좋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함께 하는 사람들은 정말 신나서 하고요. 전 우리 당이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 거기에서 지역 일꾼들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상호 토론 끝 순서입니다. 안민석 후보께 토론 주도권 드립니다. 네, 제가 마지막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시청자들의 인내력 테스트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생각됩니다. 참 딱딱하고 재미없는 토론인데요.
시청자들 입장에 보면은 좀 더 역동적이고 감동적인 그런 토론을 할 수 없을까, 그런 또 좀 기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조금 포맷을 달리해서요. 6분 전원을 상대로 제가 질문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혁신 전대를 위해서 개파 청산에 나서고자 하는 모임에서 우리 의원들 서명을 지금 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민주당의 혁신은 개파 해체부터 시작돼야 한다. 이번 전대에서부터 최소한 당 대표 선출 시 대의원 줄 세우기 행태, 소위 지역위원장의 오다를 뿌리 뽑아야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개파 경쟁으로 당권이 얼룩져서는 당을 혁신할 수 없다. 개파 경쟁으로 당선된 대표는 당을 대표하기보다 개파와 정파의 이익을 공고히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위원장들께서, 국회의원들께서 이 서명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라는 취지인데요. 자, 이건 뭐냐 그러면은 개파 해체에 동참해달라는 그런 서명입니다. 저는 우리 7분 중에 4분은 지도부가 되실 텐데, 이 지도부가 개파 해체 그런 공통된 인식을 가지면은 개파 해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죄송하지만 유승엽 의원님부터 이 서명에 동참할지에 대한 여부를 말씀을 해주시고, 만약에 동참할 의사가 없으신 분들은 30초 이내로 간단하게 동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30초 이내로 말씀해 드리고 주시고, 동참하실 분들은 그냥 동참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승엽 의원님. 글쎄요, 저는 그런 선언적인 그런 문건에 동의는 하지만 내용은 동의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뭐 아직 선뜻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게, 그렇게 선언한다고 개파가 해체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양승조 후보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공천혁명을 통해서 이 개파 형성의 필요성을 없애버려야 이 개파가 없어지는 것이기 동의는 때문에 하시되 서명에 동참하는 것은 재고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동력을 줄일까 봐서 제도적인 근본적인 개혁의 동력을. 이제 다들 이 당의 어떤 뭔가 지도부로서 이제 들어가시겠다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그 안민석 후보님의 그 뜻이라든지 열정 이런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예냐 아니냐라고 논하는 것은 의견을 제가 구하는 건데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개파 청산에 그 전적으로 공감하고, 왜냐하면 개파가 가져도 제가 지금 피해를 진행을 많기 하는 때문에. 거니까. 윤호중 후보님. 네, 안민석 사회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파 해체를 위해서 저는 출마를 선언할 때 캠프를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제가 이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모아서 또는 지역위원장들을 모아서 이 지지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있지를 않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지금 와서 이 대선 실패 이후에 이 서명 운동을 하자라고 하기 이전에 저는 저희 지역을 맡은 게 이제 그 2000년대 초부터 한 10년이 넘었습니다만, 동참하기 어렵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초부터 10년 넘게 지역위원회를 간단하게 결론만 관리해왔지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이 전당대회에서 우리 지역에 오더를 내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파에 줄 서 보신 적도 없으시고. 예, 그렇습니다. 개파에 줄 서 본 적도 없으시고. 예. 요 얘기는 다음에 좀 반론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신경민 의원님 어떠십니까? 저 그 취지에 동감합니다. 예, 설명하시고요. 네. 좋습니다. 우리 양승조 의원님. 예, 취지에 동감하는데요. 제가 보다 정확하게 내용을 좀 파악하고 우리가 서명력을 결정했다 말씀드리는데, 딱 한마디만 부언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 민주당의 현 상황에 아니, 부원은 나중에 이제 본인 시간에 좀 개파주의에 해주시고요. 따로 보지는 예, 않고요. 됐습니다. 아마 이제 정확하게 저는 살펴보도록 내용을 하겠습니다. 살펴보겠다. 우리 취지에 오원식 동의합니다. 의원님이요. 네,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해체하는 방법이 서명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공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 이를테면 그 이번 정부조직 협상할 때 우리가 개파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공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정해서 함께 실천하자. 저는 그게 고통받는 국민들의 현장 속으로 가는 현장 민주당이라고 보고, 그걸 제일 주된 과제로 삼으면 그 안에서 개파 이런 갈등은 자연스럽게 해소돼 간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알겠습니다. 서로 상처를 안 낸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저희 당내 의원들끼리
개파가 틀리면 밥도 같이 먹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총구를 동지들에게 겨누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당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지금 후보자님들의 말씀 속에서 우리 민주당에 이런 그 현실이 나타나는 겁니다. 개파 예체 말로 해서 안 되죠. 서명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나 서명을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신경민 의원님께서 서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저 서명하겠습니다. 그러나 서명한다고 해가지고 개파시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간단한 일을 그렇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합니다. 네, 특히 마지막에서 아주 열띤 상호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 후보들께 찬스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토론하시는 가운데 부족했던 말씀이나 이 후보에게 꼭 들어봐야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을 텐데요. 찬스 토론을 통해서 상대 후보를 다시 지정해서 1분 질문하고 1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승조 후보부터 찬스 토론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 안민석 후보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안민석 후보님 9년간 택시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또 1년, 2년도 아니고 9년간 일관되게 해왔다. 이 점에서 높이 평가합니다. 저도 그 충남의 그 민주당 유일한 삼선 의원인데요. 지난 18대 총선 때는 제가 유일하게 당선됐습니다. 그 당시 그 민주당 지지율이 한 비례대표 지지율 한 13% 정도에 불과했었죠. 그러면서 한 민주당을 한 10여 년간 잘 지켰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조경태 의원님과 함께 커다란 자부심을 느끼고 전국 정당화 가는데 나름대로 일조를 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삼선 의원이면서 늘 생활정치, 우리 시민과 함께하는 것을 제가 9년 동안 실제로 기차를 타고 서울역까지 가서요. 서울역에서는 택시를 타고 의사당에 출근합니다. 이것도 9년간 했습니다. 이렇게 한 그 9년 동안 일관되게 온 게 시민들한테 평가받고 그랬다 보는데 우리 안민석 후보님 9년간 택시 하셨는데 한 달에 몇 번 정도 택시 하시고 그 택시 얻은 수익금을 혹시 생계에 비해 보태서 쓰시는 건지 그런 거를 한번 질문드리고 싶네요. 처음에 택시를 이제 했을 때 지역 신문에서 좀 비꼬는 기사를 쓰더라고요. 저렇게 쇼 한두 번 하고 말 걸 저렇게 젊은 정치인이 나쁜 그 쇼를 한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10년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고서 지금 생고생하고 있고 내년에 10년째인데요. 내년까지만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택시를 몰 때는 원칙이 기사님들하고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저희 오산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근무하고 하루 쉬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4시에 택시를 가지고 나가서 다음날 새벽 4시에 반납하고 산학금 17만 5천 원을 채웁니다. 요즘은 채워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10년 가까이 되는 베테랑 기사이기 때문에 골목이 어디에 손님들이 많은지 어느 시간대에 어디에 손님들이 많은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학금은 충분히 채우고요. 그리고 남습니다. 남는 거는 우리 기사들하고 소주 한잔 마시고 그렇게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는 우원식 후보 찬스 토론 차례입니다. 아까 윤호중 의원님께서 저랑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정치를 했다고 그래서 윤호중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을 꼽아라 그러면 첫째는 제 처하고 결혼한 거고요. 두 번째는 88년에 평민당 입당한 겁니다. 저는 고향이 서울이고 아버지 고향 황해도시인데 왜 평민당 들어간 걸 제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냐면 그 평민당에는 김대중이라고 하는 철학이 있었고요. 또 고통받는 서민들 곁에 있었습니다. 제가 당직 3년 하면서 1년에 8, 9개월은 현장을 다녔고 그런데 한 최근 보니까 집권했던 10년 동안에 우리가 권력을 갖게 되면서 내부에서 다투고 싸우고 현장을 찾아가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현장을 잃었다. 우리의 개혁 방향은 그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윤호중 의원님 보실 때 그때 평민당과 지금의 민주당의 차이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뭐 다른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참 격세지감을 느끼는데요. 26년 전에 우원식 후보님과 제가 평민당에 몸을 담고 이 투신을 해보겠다 이렇게 한 때는 87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고 나서
김대중 총재께서 아주 코너로 몰리실 때입니다. 정말 이 험한 말로 이 정계 은퇴를 요구하는 그런 이 목소리들이 나왔고, 그게 당 밖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평민당 내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민당과 김대중 총재를 살려야 이 나라 민주주의의 미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입당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요즘 상황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에 입당할 때의 그 모습과 지금 최고위원에 도전하고 있는 이 시기 26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른 것이 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현장 정치에 대한 것은 공감합니다. 말씀 다 못 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유성엽 후보 찬스 토론 하시기 우리 바랍니다. 안민석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민선 3기 정읍시장을 민주당 소속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18대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컷오프가 돼서 무소속으로 총선을 치렀고, 또 2차례 복당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복당이 거절이 돼서 다시 19대 총선을 무소속으로 치러야 할 그런 아주 절박한 위기 상황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19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제가 사실은 출판기념회를 2번 가졌죠. 서울에서도 가졌고 정읍에서도 가졌는데, 제가 사회를 청했을 때 흔쾌히, 더군다나 뭐 정읍까지 내려오셔가지고 사회를 보셨단 말이죠. 저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재선 의원이 초선 의원 사회를 봐주나,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당 소속의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무소속의 국회의원의 사회를 봐줄 때 과연 당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인데, 평소에 정치 소신이 어떤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은혜를 준 것인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칭찬을 해주고 싶은 질문이시죠? 그러지만은 않습니다. 예. 일단 당시에 그 유성엽 의원을 제가 4년 동안 그 같은 상임위, 교육 상임위 하면서 쭉 지켜봤기 때문에 한 개인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요. 근데 저런 분이 무소속으로 남고 본인이 희망하는 민주당 입당을 못한다는 것에 저는 그 화가 났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잘못된 것이고요. 훌륭한 분들은 당에 입당을 시켜서 당의 훌륭한 자산을 써야 되는데, 잘못됐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제가 저항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저항의 대가가 만만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19대 공천을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공천 위협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유성엽 의원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애정과 존경심에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조경태 후보 시간입니다. 예, 저는 그 우원식 후보님께 질문을 여쭙겠습니다. 우원식 후보님은 평소에 소수에 대한 배려, 가난한 사람에 대한 배려, 서민을 편에 서자, 뭐 저하고 정치적 철학 이념이 좀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저 조경태는 부산에서 민주당으로 아주 18년간 힘든 어떤 상황에서 고난과 고통의 순간순간을 맞이하면서 지역주의와 맞서서 싸워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항상 소수를 위하자, 소외받은 사람들을 위하자라고 하면서도 정작 당 내에서는 소수인 그 영남 지역, 뭐 충청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한 배려가 좀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예비 경선을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참으로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던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혹시 이러한 점에 대해서 당내 소수에 대한 배려에 대한 정책, 이런 데 대한 어떤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전국 선거를 치러 보면서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지역을 쭉 돌아봤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어떨 때는 뭐 독립군 같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저 크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저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존경스럽기도 하고요. 그 가운데서 노무현이라고 하는 걸출할 인물도 나오고, 문재인이라는 인물도 나오고, 어려운 지역일수록 또 그것을 극복하는 분들이 계셔서 참 어렵게들 하신다. 생각으로만 있던 거를 현장 가서 보니까 더 그렇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조경태 의원님의 노력 참으로 존경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민주당 안에서 이렇게 지역에 대한 배려, 고려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나 앞으로 좀 더 많은 재정을 그렇게 어려운 지역에서 지역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윤호중 후보 진행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양승조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곳 호남까지 와서 정말 머리를 풀고 조아리고 사죄를 해도 부족한 시간에 저희가 혹시 내 탓하는 걸로 비치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그 우려가 됩니다. 또 무슨 뭐 개파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오고 민주당에 대해서 더 큰 실망을 하시게 되지는 않으실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요. 사실 우리 민주당이 개파 정치 또는 개파 패권주의 이런 것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그 공평하고 정의로운 민주당 그리고 당원 당규에 따라서 이 어떤 질서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민주당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보충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호중 의원님 말씀하신 거 아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공천도 그런 거거든요. 윤호중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의롭고 공평한 민주당 이게 만약 실천이 된다면 거의 모든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제 내 탓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선 패배 이후에 우리 민주당 스스로가 우리 민주당 당원 동지들과 함께 우리 민주당 지지한 1,469만 국민들을 오히려 좌절의 심연으로 빠지게 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님 집권했을 때 우리 민주당 의원들 10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광역단체장이 몇 명 됐습니까? 지금 우리 민주당 128명 현역 의원이 있습니다. 또 광역단체장 한 8명 정도가 있습니다. 또 기초단체장 100명이 넘습니다. 전체 광역의원 우리가 반절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초의원 역시 마찬가지로 반절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반성하고 책임질 사람 진다지만 우리가 여기서 좌절을 계속 빠질 게 아니라 정말 이번 전당대회가 희망의 전당대회가 된다. 힘찬 전당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권교체 기반을 놓자. 이런 전당대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윤호중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끝으로 안민석 후보 시간입니다. 제가 18대 저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추풍낙엽처럼 낙선했을 때 수도권에서 20%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 이유가 택시 보면서 서민들과 함께 호흡했다는 이유로 그런 진정성을 우리 주민들과 우리 택시기사들이 이렇게 인정을 해준 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원식 의원님께 여쭙겠는데요. 현장 속으로 저는 참 그 말씀하신 걸 참 좋아합니다. 혹시 그 말씀으로 그러시는 거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있는데 제가 이제 내년이면은 택시 10년 차 이제 이걸 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 이 한 분을 제가 후계자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 정치를 준비하시는 우원식 의원님께서 이 택시 운전 저를 이어서 핸들을 잡으실 그래서 민주당에서 택시 모는 의원들 모임을 만들 그런 데 동참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그건 이제 각자 개성이 있으니까요. 그 10년 한다고 약속했다고 10년 끝내지 마시고 그거 계속 하십시오. 그거 굉장히 좋은 일이니까요.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현장을 찾아가는 거고 전 뭐 지난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그 섬진강, 금강, 낙동강, 한강 이것을 발원지부터 하구까지 두 발로 걸어가면서 국민들 사는 모습 보고요. 평민당 때 인권백서 만들면서 정말 현장을 살펴보고 근데 더 나아가서 그런 현장뿐 아니라 우리 당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풀뿌리 정치센터로 거듭나고 공천제도를 바꾸고 최고위원회도 정말 고통스러운 국민들로 가는 전체 시스템을 이렇게 바꾸자는 이야기고요. 현장에서 답을 찾는 당의 태도, 문화와 풍토 이런 것들을 진작해가는 것이 새롭게 태어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경민 후보 찬스 토론 시간입니다. 네, 유성엽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7명 후보 계신데 고향을 호남으로 둔 후보는 이제 유 후보하고 제가 고향을 호남으로 두고 있고 대학을 서울에서 다니면서 또 직장을 다니면서 엄청난 피해 의식 보고 살았을 겁니다. 아마 유 후보도 뭐 똑같은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호남에서 받은 가르침은 호남을 사랑하고 자부심을 가져라. 그리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배려해라. 뭐 이런 걸 배웠는데
근데 실제로 이 호남은 사실 산업화 과정에서 배제되고 소외되어 있고 지금 낙후되어 있습니다. 호남의 재정 구조 보면은 뭐 그렇고요. 수도권 중심에서 영남보다도 더 지금 소외되어 있고. 근데 MB 5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지금 어떻게 보면 소외됐는데 박근혜 5년 지금 암담합니다. 진주 의료 문제 보면 공약 파기하는 것 같고요. 대북한 관계 그렇고 언론인 해직 문제 그런데 박근혜 5년을 도대체 이게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둘 다 고향이 호남이 아니고요. 우리 신경민 후보님 고향이 호남이고 저는 호남에 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고향이 아니고. 어떻든 과거에 우리 초대 정읍영감을 지내신 그 이순신 장군께서 양무 호남이면은 심무 국가다. 호남이 없으면은 이 나라가 없는 것이다 해서 호남의 중심성을 이렇게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호남의 현실을 보면은 양무 호남이라도 시유 국가다. 이제 호남이 없어도 나라가 존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정말 소외받고 차별받고 낙후되어 있는 것이 현재 현실인데 글쎄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거 시혜적으로 구걸해서 저는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 야당 의원들이 야당 입장에서라도 좀 투쟁 차원에서라도 세게 압박하고 요구를 해서 기본 몫은 차지해 먹자. 더 많이 받지는 못하더라도 기본은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통합당 5.4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후보들을 초청해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100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치열한 토론을 벌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남 지역민들에게 호소하는 마무리 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30초고요. 우원식 후보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호남에 와보니까 냉소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으로 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 조직 협상 52일 동안 하면서 박근혜 오만과 독선에 맞서서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저는 우리만 모이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고통받는 현장으로 현장 민주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 우원식은 그동안 25년 동안 이 정당에 있으면서 현장 속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열심히 호남의 이 답답함을 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유성엽 후보 마무리해 주시죠.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탕평 인사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첫 조각 이후 호남인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의례적인 실망감이 아니라 역대 정권 중 최악이라고 할 정도의 호남 배제 정권이 등장했습니다. 호남당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우리 호남은 김해 출신의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부산 출신의 문재인을 호남 출신의 정동영 후보보다 더 높은 지지율로 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호남당이라는 상처뿐입니다. 이제 우리 호남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유성엽이 대신하겠습니다. 네, 조경태 후보 순서입니다. 네, 영남에서 민주당으로 삼선했다는 그것을 모르는 민주당원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청해 주시는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좀 홍보해 주시고요. 저 조경태 뼈를 깎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당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조경태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호중 후보 순서입니다. 네, 대선 패배 이후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저희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 뒷전에 물러서서 소리 없는 눈물만 흘리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민주당 잘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화합하고 혁신해서 호남의 정치 수준에 맞는 그런 민주당 만들어 보겠습니다. 당을 잘 아는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안민석 후보입니다. 저 안민석의 출마에 대해 언론에서는 비주류의 핵심이 나섰다고 합니다. 그동안 당에서 바른 소리, 쓴소리 했다고 비주류라고 불린다면 앞으로도 이 비주류의 길을 당당하고 명예롭게 걸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택시를 몰아온 바닥 정신으로 민주당을 뼛속까지 바꾸겠습니다.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네, 다음 신경민 후보 해주시죠.
대학 입학 직후에 서울에서 하숙 직구하면서 호남 차별을 알게 됐고 직장 다니면서 실감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인사권자가 된 이후에 인사를 맡게 되면서 내가 받은 차별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그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제가 시대적 원칙을 클로징 멘트에서 자유, 민주, 약자 배려, 힘에 대한 견제라고 얘기했습니다. 말한 대로 이 원칙을 민주당 개혁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한 대로 행동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양승조 후보 시간입니다. 예, 충남의 유일한 삼선 의원 양승조입니다. 호남 없는 민주당은 뿌리와 기둥 없는 민주당입니다. 충청 없는 민주당은 어떨까요? 집권을 포기한, 제1당 되기를 포기한 민주당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양승조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 양승조 마라톤 풀코스를 8차례 완주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항해서 20일간 단식한 결기와 결단, 강단이 있습니다. 새로운 인물,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 양승조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호남 지역 케이블 TV 협의회가 주관한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후보 초청 토론 모든 순서가 끝났습니다. 호남 지역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통합당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발견하셨습니까? 남은 기간 7분 후보께서 더욱 선전해 주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성실히 토론해 주신 최고위원 후보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5월 4일 전당대회까지 모두 건승하시길 바라면서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후보 초청 토론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켜봐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